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칼 한 번 제대로 안 쓰고 오직 말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바로 고려의 외교관 서희, 그리고 거란의 소손영과의 그 유명한談판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8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위협 앞에서 어떻게 판세를 읽고 오히려 땅까지 얻어내는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 목표는 이렇습니다. 10세기 말 정말 격동의 동아시아였잖아요. 네, 그렇죠. 송나라, 거란, 고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던 그 시절에 고려는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그리고 서희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떻게 상대의 그 허세를 꿰뚫어보고 협상 테이블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외교적인 지혜, 또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까지 함께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시대적 배경, 동아시아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10세기 후반이면. 중국 대륙은 5대 10곡, 그 길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겨우 수습하고 송나라가 막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어요. 네, 송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리고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와 정말 엄청난 기세로 떠오르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미 국호도 요로 바꾸고 그 연운 16주라고 하죠. 아, 네네. 그 중요한 땅. 중국 북부의 핵심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스스로 황제국임을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완전히 부상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과거처럼 중국 왕조 하나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힘의 균형이 좀 달라졌군요. 그렇죠. 고려, 송, 거란, 요 이 세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아주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종의 다자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04년에 송나라하고 거란이 맺은 전연의 맹약이라는 겁니다. 전연의 맹약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얼핏 보면요. 송나라가 매년 거란에게 엄청난 양의 비단이랑 은을 보내기로 약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령 외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들리네요. 하지만 그 조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송 황제랑 거란 황제가 서로를 남쪽 조정, 북쪽 조정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형제 관계요? 대등하게. 네, 형식적으로나마 서로의 주권을 대등하게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 이전까지의 천하의 중심은 오직 우리 중화뿐이다라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서희가 거란 장수 앞에서 고려도 당당한 주권 국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힘의 균형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훨씬 복잡한 관계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럼 그 속에서 고려의 입장은 어땠나요? 고려는 건국할 때부터 태조 왕건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딱 이렇게 천명했잖아요. 네, 국고부터가 그렇죠. 네. 그래서 국호도 고려로 정했고요. 자연스럽게 고구려 옛 땅을 되찾겠다. 이 북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죠. 왕건은 옛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실제로 청천강 너머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쪽의 송나라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른바 친송 정책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선진몸을 받아들이려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점점 강해지는 북방의 거란을 견제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고려의 그 친송 노선, 이게 거란한테는 정말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아, 거슬렸겠네요. 거란의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요? 생각해보면 바로 그 부유한 송나라를 정복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고려가 송이랑 손을 잡는다. 그럼 자기들이 송을 공격할 때 배후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를 쳐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로 985년에는 송나라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랑 같이 거래하시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오, 진짜요? 네. 고려가 그때 뭐 응하지는 않았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데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와의 큰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이 후방의 불안 요소인 고려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아주 절감했던 거죠. 아, 이것이 바로 993년 거란 침공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토 욕심이라기보다는 송나라 공략을 위한 사전 정제 작업, 이런 성격이 훨씬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진짜 타겟은 송나라였고 고려는 그 길목을 딱 막고 있거나 아니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드디어 993년입니다. 거란 장수 소손영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 국경을 넘어옵니다. 이때 그가 내세운 병력이 무려 80만 대군이었다고 하죠. 네, 80만.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에 고려 조정은 정말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당장 항복해야 한다, 아니면 땅이라도 떼주고 화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막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분석해 보니까요. 이 8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풍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정말요? 뻥튀기였다는 건가요? 네, 여러 연구들을 보면 당시 거란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은 최대한 6만 명, 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6만 명. 그것도 많은데요? 많죠. 하지만 80만이라고 했으니 거의 13배 이상 뻥튀기 한 거죠. 이건 뭐 전형적인 심리전입니다. 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냥 위협해서 고려의 저항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고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런 의도였던 거죠. 이걸 뭐 협성용어로 말하면 포지션, 겉으로 내세우는 아주 강경한 입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6만도 엄청난 군대인데 그걸 80만이라고 했다니 고려 도정이 공포에 질리만 한데요, 진짜. 하지만 그 허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적, 즉 이해관계는 달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소손영과 거란의 진짜 속내,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이해관계는 뭘까요? 고려를 완전히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6만으로는 턱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들 편에 서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키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하, 즉, 송나라 정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고려,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였던 거죠. 80만이라는 그 허풍은 오히려 야, 우리 진짜 큰 전쟁은 피하고 싶다. 적당히 우리 요구 들어주면 그냥 물러갈게. 라는 속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 자체보다는 외교적인 굴복을 원했던 거죠. 아하. 겉으로는 80만 대군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포지션이었지만 속으로는 성나라 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 고려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게 이해관계였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당시 고려도정에서는 이걸 제대로 읽어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면서요. 맞아요. 기록을 보면 거란 침입 소식에 고려 성종 임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엄청나게 동요합니다. 네.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 이북 땅을 떼어주고 빨리 화친을 맺자, 이런 활지론이 거의 대세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나라 땅을 떼주자는 얘기까지 나왔군요. 네, 물론 싸우자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그 80만 대군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죠. 바로 그때 거의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당시 중군사라는 군사 직책에 있었던 서희였습니다. 드디어 서희가 등장하는군요. 네, 이 서희라는 인물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었고요.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거란의 침략 의도가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런 전면전이 아니라는 걸 간파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거란에게서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송나라 정복이고 고려하고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는 건 오히려 피하고 싶어 할 거라는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대단하네요. 80만이라는 그 표면적인 위협 너머에 있는 거란의 진짜 필요, 즉 그들의 이해관계를 읽어낸 겁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고 제가 직접 가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라고 자청하고 나섭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땅 내주자고 할 때 혼자서 아니다, 이거 블러핑이다,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군요. 이야, 정말 대단한 배짱이고 통찰력인데요. 자, 드디어 서희가 소손영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숨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죠. 네, 담판 장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기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싸움이었나요? 소손령이 서희한테 거란 황제한테 예를 갖추듯이 뜰 아래에서 자기한테 먼저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절을 하라고요? 네, 너희는 우리한테 조공하는 제후국이니까 당연히 예를 갖춰라 뭐 이런 거죠. 고려를 처음부터 그냥 아래로 깔고 들어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야, 상당히 모욕적인 요구인데요. 서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서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두 나라의 대신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어찌 사사로이 그런 예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딱 이렇게 맞받아치죠. 소손령이 계속 고집하니까 서희는 아예 막사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버텼다고 해요. 버텼다고요? 네, 결국 소손령이 먼저 굽히고 서로 대등한 예로 만나기로 합의를 봅니다. 와, 첫 라운드부터 장난 아니네요. 이게 단순한 자존심 싸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걸린 아주 중요한 첫 관문이었습니다. 아, 만약 여기서 서희가 소손령 요구대로 절을 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고려는 거란의 아래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협상 내내 불리한 위치에서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서희는 이 첫 단추를 통해서 고려와 거란은 동등한 주권 국가다. 이 점을 분명하게 못 받고 협상 테이블 자체를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첫 대응이 이후 협상 전체의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된 거죠. 이야,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미 한 수 이기고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죠. 자, 드디어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리 싸움이 시작되죠. 소손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요. 네, 소손령이 이제 침략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고려는 원래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신라 땅이나 차지할 곳이지 왜 고구려 옛 땅까지 넘보는 거냐? 고구려 땅은 원래 우리 거란 소유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교묘한데요. 네, 고려의 정통성 그리고 영토 요구의 근거를 아예 뿌리부터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신라 계승은 인정하는 척하면서 고구려 계승은 부정하고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서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쳤습니까? 그는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고 옛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 서경을 우리의 아주 중요한 도읍으로 삼은 것이다. 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역공을 펼쳐요. 영토 경계로만 따지자면 오히려 지금 거란의 동경, 지금의 요양 지역인데요. 그 땅까지도 전부 다 우리 고구려의 옛 땅에 속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하는가? 와, 이건 너희 땅도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받아친 거네요. 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영토 소유의 정당성을 건 아주 치열한 외교적 공방전이었습니다. 네, 서희는 이 논쟁에서 거란이 내세운 침략 명분, 고구려는 우리 땅이라는 그 논리를 정면으로 깨트려버리고 오히려 고려야말로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다.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옵니다. 소손령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소손령도 아마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기세 싸움에서도 밀리고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고.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소손령이 이제 본론을 꺼냅니다. 아마 이게 거란이 가장 문제 삼고 싶었던 부분일 거예요. 너희는 우리 거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가까운 우리를 멀리하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나라만 섬기는 거냐. 이것이 우리가 군대를 일으킨 이유다. 드디어 친송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거죠. 올 것이 왔네요. 고려의 친송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 여기서 서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정말 전쟁이냐 평화냐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요. 라고 운을 뗀 뒤에 문제의 원인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귀국 사이에는 그 성가신 여진족들이 살고 있어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서 교류하기가 바다 건너 송나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곧바로 제안을 던져요. 만약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서 성과 보루를 쌓고 길이 통하게 된다면 어찌 귀국과 국교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속뜻을 한번 풀어볼까요? 서희는 지금 갈등의 본질을 고려 대 거란의 대립구도에서 고려와 거란 대 방해꾼 여진족
이라는 구도로 슬쩍 바꿔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저기 길 막고 있는 쟤네, 여진족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쟤네 좀 채우고 우리 길 좀 터주면 그럼 너희랑 잘 지낼게. 약간 이런 논리인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천재적이냐면요.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거란의 요구, 포지션은 슬쩍 비껴가면서도 고려가 송과 동맹 맺는 걸 막아서 후방에 안정시키고 싶다는 거란의 진짜 속내, 인터레스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거란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 안 하고도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들하고 교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명분을 얻게 되죠. 동시에 골칫거리였던 여진족을 고려가 대신 처리해주고 잠재적으로 고려를 우호 세력으로 만들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란도 얻는 게 있네요. 반면 고려는 어떻습니까? 전쟁 피하는 건 물론이고 거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실리까지 챙기게 되는 거죠. 와, 대박인데요?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득이 되는 포지티브 썸 게임으로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상대의 겉으로 드러난 위협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판을 뒤집은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전쟁 없이 평화를 얻는 걸 넘어서 오히려 영토 확장이라는 실리까지 얻어낼 발판을 마련한 거니까요. 소손영도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서위의 그 당당한 태도와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거란의 실리까지 뭔가 챙겨주는 듯한 그런 제안에 소손영은 결국 설득당합니다. 그는 고려가 형식적으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고 정식으로 조공관계를 맺기로 약속하는 선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죠. 아, 겉으로 보기에는 고려가 거란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의 완벽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거란은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 즉 명분을 얻었고 고려는 전쟁을 피하고 고구려 옛땅 회복의 발판이라는 실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단판의 결과로 고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 건가요? 그 실리라는 게. 단판 이후 고려는 거란의 동의 혹은 무기나에 압록강 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몰아내거나 복속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6개의 성을 새로 쌓고 행정구역을 설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강동육주입니다. 아, 강동육주. 네, 구체적으로는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인데요. 이 6개 주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땅 좀 넓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강동육주는요, 고려의 북방 방어선을 압록강까지 확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 방어선이 전진한 거군요. 그렇죠. 이전까지 고려의 실질적인 국경선은 청천강 유역 정도였는데 이 6개 줄로 확보함으로써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게 된 거죠. 특히 그 흥화진 같은 경우는 압록강 바로 남쪽에 위치해서 거란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길목을 딱 막는 관문 역할을 했고요. 네. 또 내륙 깊숙이 위치한 귀주는 이후에 벌어질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방어 거점이 됩니다. 통주는 교통의 요지, 철주는 압록강 하구 방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아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나라의 대문 앞마당에 아주 튼튼한 방어벽을 여러 겹 세운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온 거죠. 아하,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압록강까지 전진시킨 거군요. 이 전략적 가치는 나중에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고요? 네, 바로 이후에 벌어진 두 차례의 거란 침입에서 그 가치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 또 쳐들어왔었죠? 정치적 혼란, 그 강조의 정변을 빌미로 삼았고요. 그리고 1018년의 3차 침입은 거란이 노골적으로 야, 니네 강동 육주 다시 내놔?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죠. 결국 서희의 외교가 모든 전쟁을 막지는 못했네요. 그 점은 좀 아쉬운데.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양상을 바꿨다. 네, 특히 3차 침입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의 10만 대군이 침공해 오는데 이들을 상대로 강감찬 장군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귀주 대첩? 네, 바로 그 유명한 귀주 대첩입니다. 그런데 이 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 귀주, 강동 육주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서희가 확보한 강동 육주 중 하나예요. 소름 돋는데요. 만약 서희가 이 강동 육주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고려는 지금의 평안도 내륙이나 황해도 지역, 훨씬 남쪽에서 거련의 대문을 막아내야 했을 겁니다. 네, 수도 개경까지 그냥 그렇죠. 수도 개경까지 위협받는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겠죠. 즉 서희의 외교적 성공이 없었다면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라는 그 빛나는 군사적 승리도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이야. 외교가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수단을 넘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승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선제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외교적 담판 하나가 수십 년 뒤에 전쟁 승패까지 갈랐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귀주 대첩 이후에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되죠. 고려는 거란과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 관계를 구축하고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는 등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고려는 송, 거란, 요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약 100년간 이어지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네, 이 시기에 고려청자 같은 찬란한 문화가 꽃피우고 국가 시스템도 정비되면서 고려의 황금기가 펼쳐지죠. 그런 의미에서 서희의 담판은 단순히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긴 것을 넘어서 고려 중흥기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희의 담판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 눈앞의 위협적인 주장, 상대방의 포지션에 압도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필요와 속내, 이해관계를 읽어내는 그 통찰력, 네, 그렇죠. 그리고 너와 나의 대립 구도를 우리 공동의 문제로 재정해야 하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전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서희의 외교는 오늘날 복잡한 국제관계나 아니면 비즈니스 협상, 심지어는 우리 일상 속의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힘에 섣불리 굴복하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통찰력의 중요성. 네. 둘째는 양측 모두 손해만 보는 제로섬 게임을 어떻게든 양측의 이득이 돌아가는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발상의 전환. 중요하죠. 셋째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인 관계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그런 균형 감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가 단순히 전쟁을 막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과 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동 육주 확보가 결국 귀주 대첩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걸 명백히 증명하죠. 네, 정말 외교가 국방의 초석이 된 사례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희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적과의 관계를 우리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함께 제거하자는 어떤 협력적인 구도로 잠시나마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혹은 국제적으로든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혹시 우리도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우리 대 그들이라는 그런 소모적인 대립구도에만 너무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서희처럼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새롭게 정의해볼 여지는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